네, 지난 월요일부터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참 유난히 선거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 유럽 위기와 관련된 이슈들이 세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핵심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징후를 보임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유럽 위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던 유럽 위기가 또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를 이제 되짚어보면 여러 가지 그 외신 매스컴에서 10대 이슈 중에 한 유럽과 관련된 게 한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 유럽 위기가 발생한 지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에는 좀 사람들의 관심을 좀 줄어들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적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돌아가는 이런 유럽 위기와 관련된 상황을 보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심상치 않은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역시 지금은 유럽 관련해서는 그리스 뭐 이런 국가에 이렇게 보다는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 모두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경제가 녹록지 않음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데 어떤 주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또 유럽 위기를 낳게 했던 근본적 문제가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를 두고 해결된 없는 상태에서 그 관련된 이슈별로 이견이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향후에 그 유럽 위기 풀어갈 때는 한 6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해결돼야 향후의 방향성을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대해서 6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내년을 앞두고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6가지나 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위기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왔던 독일과 프랑스가 또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지금처럼 IMF라든가 이런데 자금 지원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역시 유럽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차원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라스트 리조트 즉 최후의 보류 역할을 계속해서 해줘야 될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경제가 좀 괜찮아야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미 재정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거론될 만큼 지금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3대 평가 기관의 하나 기관으로부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었죠. 네. 그리고 독일도 3분기 경제 성장이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TV에 지금 메르켈 총리가 비춰지고 있습니다는 과거처럼 이렇게 상황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TV에 보시는 모습 지금 회원국들의 그 최고 책임자가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는 네. 저 분위기가 한국경제TV에 나오는 톤이 굉장히 좀 어둡게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가 최후의 그 보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네. 앞으로 유럽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 과제로 재정 통합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 전제 조건이 은행 동맹에 대해서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를 그 유럽 위기 관련해서 가장 그 기대했던 대목이 이 은행 동맹 부분이거든요. 네. 어차피 유럽 통합은 통화동맹, 유로화, 재정통액, 유로본드에서 2x2 매트릭스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재정통합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차후에 과제로 미뤄졌던 것이 재정의 성격상 우리나라도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하죠. 지출은 증대해야 하는데 세입이 안 된다. 그러면 재정 적자가 펑크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재정의 하반경, 다운로드 리조트, 하반경지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회원국들이 이게 통합되지 않고 통합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해 나가지 않을 때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렇게 재정 위기에 봉착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재정 위기에 봉착하는 만큼 지도자 입장에서라든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재정 위기에 대해서 선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걸 한꺼번에 이게 통합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진전된 상황을 본다면 사실 은행 동맹이 전제 조건으로 이게 통합된다면 사실상 그 재정 통합도 갈설리는 한 단계 진일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럽 위기에 올해 한 해를 접어볼 때 가장 진전된 상황은
은행 동맹에 대해서 추진하자 하는 이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역시 이 문제도 원칙적으로 그 회원국 간에 찬성하고 특히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이 은행 동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초기에는 찬성했습니다는 그러나 역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상당 부분은 추진하는 속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신속하게 추진하자. 역시 작은 부담을 많이 져야 될 독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추진하자 하는 이 문제가 1년 내내 의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재정 통합에서 유로본도 도입이 내년에도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가장 그 근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의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이 일단 좁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스페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페인이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유럽 위기에 불씨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네. 주변과 관련된 사강들이 전부 새 지도자가 이렇게 탄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밸런서 중간자의 입장인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동북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풀어가느냐 안 풀어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습 보면은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쳐줘서 그런지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나오면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서 이 대목을 그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인데요. 역시 유럽도 스페인이 유로랜드 17개 현국 중에서 사실상 그 중간자 소위 배드 애플스와 굿 애플스의 쪽 경제 여건이 나쁜 국가와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올해 유럽 위기가 이렇게 안 풀리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요 중간자 입장인 스페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스페인이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중간자 입장에서 사실상 그 유럽 그 중앙은행이라든가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있는 국가를 끌어주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독자적인 입장을 취해서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유럽 위기를 풀어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오히려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외대 애플스 국가의 입장을 더 두드러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중간자 입장을 제대로 못했다. 그럼 중간자 입장을 제대로 못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간자에 속해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굉장히 곤혹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럽 위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기를 풀어가는데 한치의 이렇게 진전도 없는 이런 상황을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네. 각도가 내년 측면에서 이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 스페인 정부가 유럽 위기를 풀어갈 때 능동적으로 전향적 입장을 바뀌느냐 이 여부도 내년도의 세계 증시 입장에선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 그리스는 차기 구제금융이 집행이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리스에 돌아오는 만기 물량이 의외로 많아서 올해 내내 부담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리스가 올해 들어서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유럽 위기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구제금융을 줬다고 해서 그리스가 이렇게 만기된 돌아오는 물량을 전부 갚는 거 아닙니다. 리스케링 이스에 의해서 구제금융도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갚지 못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의 부담이 되는 만기 물량 국채 부담은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명하는 거지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커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제 모 TV에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할 때 그 이렇게 무슨 벌레가 이렇게 배설물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구제금융을 이렇게 해서 통해서 갚으면 유럽에게 그리스와 관련된 부채가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의 두 가지 각도에서 갚지 못하는 측면, 두 번째는 누수에 대해서 트로이카에 거짓말했던 사항들이 밝혀지면서 그리스의 그 국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변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추가 양적 완화를 추진을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근의 유로화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은 상태죠. 매드 네. 애플스 국가는 부채 부담이 더 증가하고, 그다음에 최후의 보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동안 구제금융 부담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니까 사실상 유럽이 대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여건은 더 악화된다면 대외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출 진행책을 처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유럽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실 유럽이 3년 동안 무슨 제품이 개발되고 무슨 제품의 품질이 개선돼서 수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유럽의 국가들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화가 좀 약세를 떼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달러와의 양적 완화 정책에서 약세가 되다 보니까 유럽 위기가 사실상 이렇게 진행되는 속에서도 유로 가치가 유로당 1.18달러에서 지금 1.32달러로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안전통화에 UC 버클리의 아이캔 베거에 했던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풀리기 어려우면 그때 당시에 더 곤욕스러운 것은 이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럽이다 볼 수 되겠습니다. 위기도 안 풀리고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유로가 약세가 되면 좋겠습니다는 유로가 강세되니까 이게 난처한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트렐레마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 회원들과의 수출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유럽 위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유로 가치가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위기가 안 풀린 속에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안전통화의 저지에 시달리는 국면이다. 과거 일본처럼 이 상황이다. 왜 아베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오늘 그 아베 정부가 출범합니다는 극단적으로 일본 경제의 이익을 강조하는 아주 대규모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 정책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이 바로 과거에 일본이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유럽이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드라기 패키지로 대표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데요. 입지가 약화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올해 그 화제 인물로 드라기 ECB 총재를 이제 꼽고 있는데, 가장 먼저 꼽고 있는데요. 네. 아마 화제 인물이다 하면은 그만큼 좋은 일 했느냐, 소년자선 서 것처럼 좋은 일하고 국민들 사이에 인상이 깊었느냐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인상이 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는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그럼 그만큼 세계경제라든가 세계경제 안정 측면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드라기 총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이렇게 얼굴 보면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성장을 지향하는 속에 유럽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문제를 보였습니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극단적 조치냐 하면 ECB가 물가 안정에 굉장히 주력하는 건데요. 그런 전통적 관행을 깨치고 성장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이런 극단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기가 제때 풀리지 않고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러한 메르켈 총리라든가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표정이 밝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아마 올해 10대 화제물로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올해 그만큼 비중이 컸다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내년도의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드라기 총재가 좀 침울한 상태를 좀 극복하고 상이라도 좀 줘야지 그 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냐 하는 권고적 차원에서 화제인물로서 제일 첫 번째로 꼽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을 주는 것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드라기 총재가 좀 기운을 좀 차셔서 유럽 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유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에 진일보해주는 결과를 좀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네. 은행 동맹 문제부터 이 유럽 중앙은행의 입지 약화까지 2013년을 앞두고 유럽이 봉착한 현안들 6가지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유럽 위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